네, 100일의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데 얘들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틀린 게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와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산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구입한 물건에 대한 그 대가 외에 기타 수수료, 이전 비용, 아무튼 이 두 개가 비용이에요. 자, 이런 비용들은 뭐라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그냥 매도하는 증권의 원가에다가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자, if 만약에 요 1번이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1번은 뭐다? 틀린 지문이 아니고 옳은 말이에요. 왜요?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어떻게 하죠? 정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1번은 맞는 말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 나왔고요.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매도 가능 증권도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처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12월 말날에 평가하게 되면은 그 평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어디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단기 손익이 무슨 말이에요? 수익이나 비용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단기의 손익이라고 해요. 그럼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왜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회계 1급 때부터 배웠던 자본 중에서도 누굽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3번도 맞는 말이고. 자, 4번. 만기 보유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자,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날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은 그때는 더 이상, 그렇죠.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연평 분기할 때 있잖아요. 차변에 뭐 매도 가능 증권 친다. 그러면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 나오죠. 이게 왜 두 개인가 하면은 위에 있는 123번이 그거예요. 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당좌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만기가 1년 이내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178이 바로 뭐다? 1년 이상이니까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뿐만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은 124 당좌 자산, 즉 유동 자산이 되는 거고 181은 투자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만 좀 아시면은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비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산회계 2급 기초과정 때 얘기했는데,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죠. 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검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업이 아닌 비용들 뭐라고 한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느냐? 영업의 비용을 묻고 있다고 얘기죠. 그렇죠? 그럼 영업의 비용들은요.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용실. 자, 기가 뭐냐? 기부금.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요 두 개가 기고요. 그 다음에 용은 이자 비용. 이자 비용. 기억나시죠? 쌤이 기용실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그 기초 강의 때 많이 얘기를 드렸고. 자, 실은 뭐였습니까? 무슨 손실 붙는 거 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손실, 재손실, 이런 손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예,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기용실 요 세 개만 기억해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4번이죠. 이자 비용 용이죠. 네. 나머지 뭐 직원들 급여 주는 거,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하는 게 소모품비죠. 그쵸? 소모품비. 그 다음에 출장비니까 여비교통비. 그쵸?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영업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영업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다?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고, 은행 대출받아가지고 이자 주는 거는 이제 판매와 관리하고는 관계가 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이런 게 뭐 어려우면은 계정 과목 초등록 가가지고 뭐 여기에서 영업의 비용을 뭐 찍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오히려 더 시간 오래 걸려요.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암기를 해서 푸는 것이 시간도 많이 남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 세무 2급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요, 이제 그냥 봐도 알잖아요. 아, 이런 거는 전부 다 회사 운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쵸? 또 장사와 관련이 있구나. 그럼 이런 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여러분들 수준이면은 이런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4번이고요.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입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자, 쌤이 항상 위탁자 나올 때는 누구 얘기하죠? 네, 출판사. 그쵸? 자, 출판사가 누구한테 서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예스24, 뭐 알라딘 이런 데 있죠. 자, 그런 이제 출판사가 서점한테 책을 맡깁니다. 팔아달라고. 그러면은 이때 맡기는 이 책을 뭐라고 한다? 위탁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를 위탁자라고 하고 서점을 우리가 수탁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책은요, 이 출판사 입장에서 언제 매출 수익으로 인식되느냐 그 얘기인데 언제입니까? 당연히 서점, 즉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 책을 판매한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죠. 자, 상품권 하면 쌤이 늘 얘기하는 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그래서 이마트가요, 상품권 팔면은요, 상품권 팔았을 때 그때는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왜? 돈만 미리 받고 종이만 하나 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돈은 결국 계약금 받은 거예요. 선수금이죠. 그럼 언제 수익을 인식합니까? 그렇죠. 상품권 가지고 와가지고 매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야만, 즉 그런 재화들을 인도해야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 얘기예요. 3번. 공연료 죄송합니다. 이게 왜 발음이 안 되죠? 공연 입장료의 경우에 행사가 개최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입장권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구입한 입장권은 뭐다? 당연히 행사가 개최가 된다면은 그때는 환불이 불가능하죠. 그때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품과 제품 및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회수한 시점이 아니죠. 일반적인 판매들은요, 대부분 뭐다? 그렇죠. 인도 기준이죠. 즉, 그러한 상품이나 제품을 건네주기만 하면은 그때 인식되는 겁니다. 즉, 인도할 때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라는 말이죠. 1급 때부터 쭉 해왔던 우리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내용이죠. 2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쌤이 참고사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필기를 해놓았는데 중요한 항목은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같은 뭐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매도하는 증권하고 만기보유 증권은 보유하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해요. 그럼 이런 거는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니까 정보 용자들에게 좀 구분해 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걸 바로 구분 표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구분 표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합 표시는 뭐냐? 자, 통합 표시는 중요하지 않으면은 합쳐서 보고해도 된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개할 때는 현금과 그 다음에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따로따로 분개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거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해가지고 요 이름으로 보고한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너희들은 돈이니까 굳이 따로 보고해봤자, 그쵸? 우리 재무제표의 뭐 길이만 늘어날 뿐이지, 그쵸?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으니까, 즉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표시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외상매출금 받으럼. 결국 둘 다 돈 받을 거죠. 물건 팔았는데 외상이냐 글이냐 그 차이죠. 외상매출금은 말로 하는 거고 받으러면 외상인데 못 믿으니까 글로써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금을 묶어서 매입채무라고 하죠.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2번도. 자,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이해 가능성. 그쵸?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뭔가 하면은 자, 이거예요. 사업의 결합, 뭐죠? 합병을 얘기하는 거죠. 합병. 그쵸? 쉽게 얘기하면 합병이에요. M&A. 자, 합병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이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유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아니죠. 동일하지 않고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 배운 거죠? 자, 참고 이해서 쌤이 설명드리면은 자, 필기 좀 해놨죠. 여러분, 회계 변경, 회계 추정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회계 변경은 왜 정책 변경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었죠? 추정 변경이 있었죠?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자, 정책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정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고 얘는 거의 뭐 수치를 변경하는 거였는데 정책 변경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우리 회사가 평균법에서 또는 뭐 선입선출법에서 뭐 평균법을 바뀌었다. 그쵸? 이렇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책 변경. 그쵸?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또 그렇죠.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가 정책 변경이었고 그 다음에 추정 변경은요. 정책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였죠. 뭐 예를 들면 대손율의 변경. 그쵸? 내용연수의 변경. 재고자산의 뭐 평가액의 변경, 그쵸?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회계 변경이 있는데 이런 회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조건 회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회계 변경하려면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쵸? 뭐 어떤 게 있느냐? 첫째,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니, 기준이 바뀌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개길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번 연도부터 이제 회계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으니까 너희들도 바꾸어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합병. 그렇죠? 전혀 성격이 다른 A와 B라는 회사가 만났는데 A하고 B하고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합병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회계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종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 합리적이라면 그런 거는 따라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회계 변경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야 되는 건데 동일하여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산업자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2번 상각자산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동안 체계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불러주세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무형자산은 주로 누구? 정액법을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렇죠. 회계 기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가 아니라 없는 것이 원칙이죠. 즉 0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상각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뭐 1급 때 많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부터는 이제 10번 문제까지 원가 회계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원가액의 암기 사항들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쵸?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항목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제조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500번대 비용 코드이죠. 즉 공장 생산 부서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이 바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판매직의 사원의 특별 상여금은 공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과 2번과 4번은 이렇게 생산, 공장, 생산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조원가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의 총액은 증가한다. 자, 우리 방금 보았던 내용이죠.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변동원가의 총액은 그대로 증가하겠죠. 맞죠? 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쵸, 단위당 고정원가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죠.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즉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우리 단위당 변동원가, 그쵸? 단가, 즉 변동비의 단가죠. 변동비의 단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던 감소하던 무조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해서도 안 되고 감소해서도 안 되고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의 총액은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우리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원가가 생산량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그렇죠,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게 단가인지 아니면 총 원가인지 그 내용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들을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변동비의 단가는 항상 일정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 부문. 자, 이 부문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죠. 별표. 자, 부문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일단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문별 원가 계산 우리 공부할 때 중요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죠? 항상 보조는 제조를 도와준다. 그쵸? 그럼 도와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누구? 직접배우법, 상호배우법, 단계배우법. 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직접배우법은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완전 무시였죠. 근데 상호는요? 완전 고려가 키워드였고요. 그쵸? 단계는 어떻습니까?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얘들의 중간적인 그런 단계니까. 그래서 일부만 고려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 중에서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한다. 여기가 키워드죠. 완전 고려. 누굽니까? 상호배분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배분법이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에는 다른 보조 부문의 원가는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이건 계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께 풀어드렸던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자, 세 번째,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에 일정한 배부 순서를 정한다. 배부 순서를 정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단계 배분법이지 직접 배분법이 아니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입니다. 4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일부 반영하는 방법이다. 일부 반영한다. 일부 고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크게, 그쵸? 이런 말 문제는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좀 충실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입니다. 동량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방금 암기사항에서 가공원가는, 그쵸? 직접 노비하고 제조관리비를 더한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직접 노비하고 제조관리비를 더하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노비는 나와 있네요. 얼마? 30만원. 이 직접 노무원가의 발생액이 직접 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30만원에서 제조관리비를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제조관리비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제조관리비가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죠? 자, 이거는 변동 제조관리비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제조간접비는 다시 뭐와 뭐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변동비는 여기 얼마가 있다? 80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 고정간접비도 더해야만 이 제조간접비의 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만 여기다가 넣고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고정간접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 간접비 총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죠? 변동 제조간접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요거 80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80만 원은 전체 간접원가의 50%래요. 그럼 얘가 전체 간접원가니까 우리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를 x로 놓아요. 그럼 이 x의 0.5가 80만 원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제조간접비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결국 이 80만 원은 0.5, 50%니까 0.5x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방정 10% 내면은 x는 얼마입니까? 자, x는 80만 원에서 0.5가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80만 원 나누기 0.5 하면은 x가 나와요. 그 금액이 160만 원이래요. 그쵸? 그럼 여기는 이 30에서 160 더하면은 190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내 가지고 간접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간접비를 대입하시면은 정답이 190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에 대해서 쌤이 늘 기본 강의 때도 늘 필기해 드렸고 또
기출문제 풀이할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회사의 제품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문 소량 생산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주문하는 그 품질과 규격 성능이 서로 다르겠죠.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선업, 그 다음에 건설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항공기 제조업. 이렇게 큰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받다 보니까 제품 종류는 2개 이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기억나시죠? 특히 이 간접비는 나중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나 종합원가계산은 제품의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가능하고, 또는 대량 생산하려면 아무래도 품질 규격 성능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얘들은 다른데. 그럼 서로 같으니까 똑같은 물건을 하루 종일 만드는 거죠. 대량으로. 그쵸?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품의 종류는 한 개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서로 다를 때만 발생하는 거지, 같은 종류의 제품을 하루 종일 만들게 되면은요, 발생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직접비와 간접비보다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정확한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틀린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원가표에 집계한다. 맞는 말이죠. 왜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작업원가표에다가 집계를 합니다. 자, 이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쓰는 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다시 이제 실제와 예정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발생된 간접비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예정의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정 배부하는 것이 정상 원가 계산이었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실제이던 예정이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그렇죠.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not 직접비. 직접비는 절대로 예정 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직접비는 그냥 직접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굳이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비는 예정 배부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에 대한 문제는 누구와?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절대로 직접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 재료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산량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틀린 것은 결국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왜 틀렸을까? 종합원가 계산은요, 소량이 아니고요, 그렇죠, 대량이에요. 대량.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서 적합하고, 개별은 뭐다? 그렇죠. 잠시만요. 개별은 이제 그냥 주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죠?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답니다. 아니죠. 정확도는 개별원가 계산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말 그대로 주문 들어온 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은 개별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정확도가 높을수록 뭐가 많이 들어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뭐든지 좋아지려면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항상 그런 원리예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세법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례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여기에 부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말 나오면 뭐라고 했죠? 예, 끼워 파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항상 이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은 이제 어떤 주된 물건을 팔았을 때 딸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종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때 기억나시죠? 그럼 이 종물은 항상 뭐라고요? 예, 주물을 따른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주물이 뭐예요? 내가 파는 물건이죠. 근데 거기에 딸려가는 게 종물이에요. 그럼 이 종물은 뭐다? 다른 말로 부수재와 부수용역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면세냐, 과세냐, 이거는 무엇을 보고 따진다? 주물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이 과세면은 얘도 과세, 주물이 면세면은 얘도 면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이 내용만 딱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만 푸는 것이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체. 일단 공사업체는 과세사업자죠. 그쵸? 근데 이 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한다. 즉, 나무가 딸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꽃과 나무는 면세잖아요. 그쵸? 근데 이 꽃과 나무가 면세니까, 맞죠?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물, 부수재화 용역이니까, 그럼 얘를 그러면 이제 면세로 볼 거냐? 아니죠. 우리 회사는 주된 재화가 누구죠? 주된 재화와 용역이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는 과세니까 이때는 아무리 꽃과 나무가 면세라도 얘를 과세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자, 다음 2번 TV를 판매한 업체가 그 AS 용역을 제공한다. 그럼 TV도 과세니까 AS 용역도 부수 용역이지만 얘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은행은 면세죠. 금융은 쌤이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했다. 그러면 은행은 주된 이제 업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차량을 팔았다. 근데 차량은 과세잖아요. 그럼 얘는 과세냐? 아니죠. 은행이 면세니까 차량도 면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과세로 알고 있지만은 은행 자체가 면세기 때문에 그렇죠. 주물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차량은 면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의자를 팔았다. 자, 피아노가 주물이죠? 과세입니다. 자, 피아노 의자는요. 얘가 과세니까 피아노 의자가 면세이든 과세이든 얘도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주된 재화 용역이 아니고 딸려가는 부수 재화 용역이었으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뭐라고요? 면세가 되는 게 뭐냐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종물은 주물을 따른다. 그래서 주가 과세이면은 종도 과세이고 주가 면세이면은 종도 면세이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 환급세액은 확정 때만 환급이 되는 거죠. 2번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며칠? 그렇죠. 15일. 이거 날짜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환급 30일, 조기환급 15일 기억나시죠? 자, 조기환급 언제?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에 15일 이내에 관할 성수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자, 이때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예정신고기한이었죠. 그래서 예정신고 시에는 원래 환급이 안 되는데 조기환급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죠. 예정신고기한이라 할지라도 조기환급이 된다. 다음 두 번째 뭐 있었죠? 그렇죠. 매월 또는 매 2월마다라고 했죠. 근데 매 3월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매 3월은. 그렇죠. 매 3월은 어차피 3월 되면은요, 3개월 지나면은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예정신고서에다가 환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 15일 외우세요. 아시겠죠? 암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왜 옳지 않느냐. 자, 3번은 보통 강의 시간 때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기 환급 신고할 때는요. 조기 환급 기간에 뭐다?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우리 조기환급에 대한 조건들 기억나시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영세율 적용받을 때. 둘째, 사업 설비 취득했을 때.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살아나려고 하는 기업들. 그렇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들은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셨죠? 자, 1번부터 지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그 계약이 한마디로 파했다 그 얘기죠? 파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해제가 되었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 발급한, 자, 처음에 발급했다는 얘기는 당초. 맞죠? 그러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왜요? 계약의 해제는요, 당초가 아니고 언제? 해제일의 날짜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참고사항에 쌤이 기본 강의 때 여러분께 꼭 암기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전산세무이급에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자, 수정세금계산서, 즉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물론 플러스 세금계산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많아요. 그럼 이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원래 원칙은 뭐냐? 당초에 작성했던 그 날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물건 팔았다면 그러면 2월 1일 날로 마이너스를 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당초 작성일인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당초 작성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게 누가 있느냐? 첫째, 환입된 경우에. 맞죠? 팔았던 물건이 환입이 되었다. 2월 1일 날 팔았는데 4월 5일 날에 환입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4월 5일 날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일, 그 다음에 금액이 바뀌었다. 그렇죠. 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할인해 주었다, 할인받았다. 이렇게 금액이 변동이 되었다면은 그때는 뭐다? 그렇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해제일 날이 작성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입, 금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자, 이 세 가지만 그렇죠. 예외적으로 환입된 날, 변동된 날, 해제일 날, 요때를 따라가지만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당초 작성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번에 있는 이 내용은 해제이기 때문에 해제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겠죠. 읽어볼까요?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맞는 말이죠. 3번,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장을 작성해가지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거래 상대방한테 교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세금계산서란 거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고할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는 것이다. 전부 다 주구장창 옳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소득세는 외울 게 많으니까 버려야지. 무조건 버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제는 쌤이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건 맞춰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과세기간이라고 했죠? 우리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망했다면 사망일까지. 그쵸? 두 번째, 출국했다면 출국일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 과세기간은 그렇죠.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까지라고 했죠? 그렇죠. 사망한 날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라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사망한 날까지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칙 무조건 1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그렇죠. 출국한 날까지다. 즉 국외로 이민 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다? 출국한 날까지. 출국일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사망한 날입니다. 자, 다음은 1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단기순 이익이 아니라 단기순 손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손실은 뭐다? 그렇죠.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해가지고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장사가 망했어도 다음 연도에 장사를 잘했다면은 어떻게 한다? 그 이익과 이번 연도의 손실을 상계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세무신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2월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일단 예전에는 10년간 2월 가능한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15년간 2월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5년간 2월 공제 가능했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바뀌면서 또 15년까지 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자, 2월 공제하는 그 연도를 좀 더 확장시켜 준 거죠. 그래서 15년간 2월이 가능하니까 1번이 틀린 거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라는 얘기는 나는 장부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때려가지고 신고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신고는 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너의 2월 결손금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의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아시겠죠? 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천재지변 그런 이제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추계신고한다면은 그때는 또 2월 공제가 가능하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익과 서로 상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에 내가 결손금이 있는데, 맞죠? 결손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 그 결손금을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 나중에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우선순위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우선순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일의 세무2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